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녁 11시입니다. 현재 지금 이뮤노반트는 15.49%, 아니 19.49달러, 0.39%,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다른 주식들도 뭐 보합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흔들리진 않네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많이 휘청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그렇게 실행을 할 거라는 뭔가 확신적인 발언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악재들이 미리미리 반영을 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가 조금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보면 시장도 좀 체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래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식 거래 자체를 일단 좀 관망세로 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올이나 이뮤노반트나 올라오고 아주 살짝 떨어진 것에 비해서 아주 살짝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의 정도는 사실 뭐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긴 너무 어렵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만 매수세가 붙어도 살짝씩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반등이 일어나거나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트럼프 집권 기간이 약 3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저의 철학은 뭐 항상 똑같긴 합니다. 뭐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시장이 잠깐 흔들리고 출렁이고 할 수는 있어도 저는 기업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 떨어지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좀 더 늦게 살 걸이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제 능력 범위 바뀌기 때문에 후회를 하더라도 잠깐 한 1, 2초 후회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냥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걸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기업을 보는데 객관적으로 좀 봐보자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는데요. 일부 어떤 분께서는, 구독자님께서는 뭐 리포트 자료에 대해서 뭐 시장 가치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다 한올을 본인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주주이기 때문에 한올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하니까 나온 쓴소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쓰신 것도 그분도 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워낙 마음에 성에 안 차는 목표가를 잡으셨고 시장 가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시장 가치가 좀 너무 이거 왜 이렇게 작게 잡았어. 뭐 류마티스 1800원인가 얼마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말이 안 되긴 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똑같습니다. 저랑 그분의 생각은. 그래도 리포트를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접하실 거고, 저보다 더 딥한 공부를 하실 거고, 더 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시장 상황을 알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시선보다는, 물론 제 마음에도 안 들지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시선보다는 그래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렇게 써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서운하고, 제가 한올 주주여서 뭐 목표가가 하향되는 건 너무 받아들이기가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시장 분위기라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레포트에 대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최대한 바라보려고 하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쓴소리도 들어야죠. 그래야 한올 바이오파마 경영진도 그렇고 저희 주주들도 그렇고 긴장을 하고 한올의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주주 간담회도 좀 가고, 그 다음에 뭐 주주총회도 좀 참석하고 하는 분위기가 좀 돼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주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서두는 이걸로 하고,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최근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기업 투자자들을 상대로 IR을 했어요. IR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IR 프리젠테이션 밑에 쭉 내려보면서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투자 유의사항이고요. 회사 경영 소개 및 경영 실적입니다. 먼저 글로벌 바이오 R&D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에 워터마크가 뭐 있어도 어느 정도는 잘 보이시죠?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제 워터마크는 향후에 유튜브로 만약에 저도 이제 한올 한 주씩 모아가고 있는데 유튜브로 수익 내면 저도 한올 사야죠. 그죠? 유튜브로 수익 실현이 되기 시작하면 구독자분들께서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그 수익 실현한 돈으로 이 워터마크 지우겠습니다. 간단한 PR이었고요. 간단히 한올 기업에 대한 역할을 조금 이제 발전 상황을 좀 보시면, 바이오 신약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2017년부터 세 번째 칸이죠. 2017년부터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고, 로이반트 라이선스 계약도 17년도에 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상황이 있었고요. 글로벌 바이오 신약 R&D 기업으로서 프로마이징 신약 개발 프로그램은 지금 바토클리맙 임상 3상, 저희 지금 그 부작용 있는 약 있죠? 그거랑 ANS IMBT 1402번 부작용 없는 약 등록 임상이라는 거를 왜 임상 3상과는 다르게 썼냐? 미국에서는 이제 임상을 1, 2, 3단계로 나누는데 조금 특이해요. 이게 지금 등록 임상이라고 돼 있는 건 이 임상을 보고 효과가 있으면 허가 신청이 가능한 등록 임상입니다. 등록 임상이 이제 레지스트레이셔널 페이스라고도 하고, 피보탈 페이스라고 이제 중요한 임상을 뜻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나 등록 임상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등록 임상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모집 환자 수를 더 많이 해서 임상하는 게 등록 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혹시나 다른 의견이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판업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입니다. 이게 참 애증의 안구 치료제 신약이에요. 이게 참 한올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임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고, 지금 이제 네 번째인가 3상을 하고 있는, 네 번째인가요? 네, 아무튼 3상을 하고 있는데, 1, 2, 3단계 3상에서 동일한 지표로 나왔던 셔머 테스트라고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넣고 나서 그 안구의 셈이 자극이,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잘 분비가 돼서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되냐라는 거를 좀 측정하는 게 셔머 테스트라는 건데,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치료되는지 보기 위해서 종이 얇은 거를 눈막에다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럼 이제 눈물이 있으면 그 종이가 젖을 거 아니에요? 종이가 젖는 정도로 이제 눈물이 많이 분비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게 셔머 테스트인데, 그 셔머 테스트는 지금 과거 자료에서도 꾸준히 셔머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셔머 테스트로 했으면 조금 빨랐을 텐데 더 좋은 효과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 두세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저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탄판업셉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 거의 기업가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만, 실패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애증의 눈물 신약 안구건조증 치료제이기도 한 게, 실패를 했는데 이게 다른 지표, 2차 지표에서 계속 좋은 효과가 나오니까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 버리기도 아깝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해서 출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FDA 기준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요, 이게.
위약 효과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증명하기도 힘든 게, 사실 위약으로 뭐였죠? 저희 눈물, 인공 눈물 쓰는 거. 그 인공 눈물 쓰는 거를 위약으로 넣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공 눈물을 넣어도 효과는 있거든요. 사실 눈물이 차니까 건조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그것만 넣어도 안구 건조감이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 대비 효과를 내기도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받은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되게 많지 않고 되게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탄파노세트 하늘바이오파마가 지금 하고 있는 HL036은 그 염증, 안구 안에 쌓인 염증 때문에 건조되는 그 상황을 아예 원천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염증을 국소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다른 약물들은 염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눈물 샘을 열어서 눈물을 분비하게끔 하는 그런 효능으로 이제 치료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한올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눈 안에, 안구 안에 있는 염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미래에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이게 계속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그 셔머 테스트 결과가 뒷받침이 많이 됐는데, 그게 주요 지표로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임상을 해서 지금 FDA 승인을 못 받았고,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셔머 테스트를 1차 지표로 했고요. 셔머 테스트 자체가 FDA에서도 1차 주요 지표로 설정을 해놓고 성공을 하면 신약 승인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신약 승인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빨리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효능이 나오는데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꾸준히 도전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안 되는 신약 억지로 끌고 가는 거면 제가 이건 좀 아니다 싶겠는데, 그럼 제가 투자도 좀 꺼렸을 겁니다. 근데 셔머 테스트의 지표가 꾸준히 나오니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하는 거거든요. 탄파노세트가 옛날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 발표 이슈,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을 안 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발표가 돼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 탄파노세트 안구건조증 치료제고, 그래서 참 애증의 약물입니다. 애증의 약물이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기업 가치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체 시장이 워낙 지금 커져 있는 상황에다가, 근데 지금 FcRn 치료제보다는 연간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이미 인공 눈물도 많이 투약하고 있고, 단시간에 치료 효과는 인공 눈물로 하면 되지만, 근본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써야겠지만, 아무튼 이 탄파노세트가 출시가 되면 그래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 파이가 커져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판권이 한올에 있기 때문에 한올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더 큰 영업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 약 출시는 지금 FcRn 계열보다 더 늦거든요. 2030년가량의 출시가 예상이 되고, 지금 임상을 3번인가 했는데 4번인가 5번을 해서 지금 임상 3상 하는 게 2028년인가가 결과 발표인가? 아니다. 8년인가요? 예, 아무튼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눈물, 애증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다 꼭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기업 가치에 지금 많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주가 측면에서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응원은 주주로서 회사의 같은 주인으로서 응원은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HL192라는 약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가 되고요.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안정성은 검증이 됐고요. 이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임상 2상은 한올이 직접 진행을 할지 라이센스 아웃을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근데 한올에서는 임상 2상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임상 2상을 진행을 해서 기업 가치를 좀 더 올린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삼성까지 끌고 가든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킨슨병 치료제 자체가 워낙 시장이 크지만 치료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임상 2상 정도 진입을 하면 제가 이것도 임상 2상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원리가 뭔지,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다른 경쟁사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임상 1상까지니까 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자를 통한 오픈 콜라보레이션 기회모색인데 이거는 뭐 뉴런파마나 빈시어파마나 턴바이오나 인테론바이오 바이오파마나 알로플렉스나 등등 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슷하게 투자를 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희 한올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가 대웅이잖아요. 대웅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그냥 기술을 갖다 쓰기 위한 아니면 좋은 기술에 먼저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한올과 대웅의 오픈 콜라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대, 그래서 바토클리맙 일본 임상 허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토클리맙은 여기 부작용이 있는 약이죠. 부작용이 있는 약에 일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TED가 있고 MG는 이미 성공을 했죠. 그래 허가 준비 중은 지금 중증 근무력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R&D 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다. 2015년 대웅제약 인수 이후에 의약품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하이 싱글 디지 % 수익성 유지. 하이 싱글 디지 %라는 얘기는 이제 높은 한 자릿수의 퍼센트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17년 기술 수출 계약 이후 매년 꾸준한 기술료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자체적인 자금 조달로 R&D 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IR 자료를 보시면서 이게 좀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게, 회사가 회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좋게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저희는 이제 주주 입장이니까 우리 회사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다 좋네라고만 들으시면 이제 리포트 이런 IR 자료에 한 50% 정도만 읽으시는 거고, 나머지 50%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왼쪽 도표를 보시면 의약품 매출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 말은 한올이 대웅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매출은 잘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팔리는 약물들이 좀 잘 팔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기술료 매출은 이제 들쑥날쑥하죠. 이게 회계상 인식하는 범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기술료 매출은 이제 매년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불규칙적일 수 있다. 만약에 한올이 더 기술 수출을 더 한다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이뮤노반트가 이뮤노반트의 기술 수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판권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기술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최근 한 1, 2년 동안은 들어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뮤노반트가 임상 3상을 다 진행을 해서 IMVT 1402로 부작용 없는 1402로 약물을 출시하더라도 한올은 바토클리맙으로 계약을 했던 것처럼 그 마일스톤 임상 승인, 신약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을 크게 한번 받을 거고요.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따로 받을 겁니다. 1402여도.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실적 나와 있는데, 주요 이제 의약품 판매로 인한 경영 실적이 나오는 거고, 보시면은 매출액이 1389억이고, 매출 총이익이 이제 52.8%인 733억. 그에 비해 영업이익은 이제 2.3억인데 판관비나 연구비가 많이 나갔죠. 연구비는 2023년에 비해 좀 줄었는데, 이게 현금이 R&D 비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큰 투자를 더 하기에는 기술료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료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더 쓰기가 좀 힘들어서 연구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올이 되게 연구비를 매년 많이 늘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얻다가 못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액이 1300억이고 매출 총이익이 733억에서 판관비는 거의 500억 초반에서 500억대에서 400억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비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연구비로 나가게 되는 건데, 매출 총이익이 만약에 500억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구비는 꾸준히 나갈 수 있으니까 연구비가 없다고 주주한테 손 벌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유상증자는 크게 한올이
유상증자를 할 만큼 재정이 악화될 정도면은 매출액이 떨어졌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연구개발비는 조금 우리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일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일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R&D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인 바토클리맙과 1402번 이 대부분의 표를 차지하고 있고 바토클리맙이나 1402번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근데 밑에 이제 파킨슨병 PD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임상 1상을 했고 그거는 이제 잘 돼서 임상 2상을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많이 설명했고 밑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가 라이선스 계약, 이뮤노반트와 하버바이오메드의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2017년 12월 정도에 했고요.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예. 12월 정도에 했고, 중요한 거는 여기 로얄티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이제 마일스톤, 이런 토탈 계약 금액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로얄티가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 온 넷 세일스 오브 HL161. 그러니까 HL161을 팔았을 때 HL161 PKN이나 ANS 그러니까 바토클리맙도 그렇고 1402번도 그렇고 전체 넷세일즈가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 기준으로 미드 싱글 디짓이면 한 자릿수 중반대 또는 미드 틴스면 두 자릿수 중반대. 그러니까 미드 틴스면 10% 중반대. 10%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HL161 ANS나 PK나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버바이오메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말이 많죠. 여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IR 자료니까 넣어놨지. 이거는 지금 그 중개소에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판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올이 지금 먼저 수를 던져놨기 때문에 여긴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뮤노반트와 하버바이오메드나 한올바이오파마의 올해 어떤 데이터들이 도출이 될지 잠깐 나와 있습니다. 25년 MG TED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 CIDP 임상 2B 데이터 발표 있는데 MG는 이미 발표해서 성공을 했죠. 근데 상업화를 안 한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TED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고 지금 이뮤노반트가 공지를 했고요. CIDP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후기 데이터도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D, RA의 임상을 개시한다.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피보탈 임상, 이게 등록 임상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피보탈 임상을 개시를 하고 연말까지 161 ANS 적응증 4-5개로 확대를 목표한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부작용 없는 1402번 물질 적응증 4-5개로 임상을 확대 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MG는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IDP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그레이브스병, 류마티스 관절염, MG, CIDP, 이렇게 4개는 지금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한두 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쇼그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 측에서는 올해 25년 6월경에 MG 품목 허가가 예상이 되고요. 품목 허가가 된다면, 하버바이오메드가 파는 게 아니고 CSPC 제약이라는 중국 굴지액 제약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력이 한 10등 안에는 드는 회사 같아요. 중국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매출에 따른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한올이 가져올 건데 그렇게 큰 로열티가 될지는 한번 팔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단돈 몇십억이라도 몇백억이라도 좀 들어오면 100억 이상대가 들어오면 땡큐고 만약에 몇십억이라도 좀 들어오면 그 자체는 매출에 따른 원가가 나가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억, 몇십억이라도 좀 팔리면 그래도 다행이죠. 한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년에 MGTED 임상 3단 탑라인 데이터 도출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 일본, 아세안, 오세아니아,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판권을 한올이 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임상 3상이 올해 탑라인 데이터가 도출이 되면 TED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그 희귀의약품 지정인가요? ODD라고 그러던데 그런 걸 받았죠. 받아서 아마 그 임상 등록 승인 기간이 되게 짧아진다고 들었어요. 6개월 정도면은 임상 3상 성공에 따른 신약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아마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ED 같은 이슈도 잘 확인해 보시고 TED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워낙 편의성도 있고 한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올이 일본이나 이런 판권을 좀 일본 측 제약사에 좀 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TED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팔 건지 아니면 신약 승인이 오케이 되면 그때 팔고 판매를 진행할 건지 그거는 조금 시간의 차이고 경영진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L161입니다. 파토클리맙과 부작용 없는 ANS가 있죠. 자, 원리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물질이고요. IgG라는 항체가 있는데 자가 항체가 FcRN에 붙으면 얘네들이 계속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항체가 몸 안에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놈이 FcRN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그 FcRN에 항체가 붙어서 더 계속 살아남게 되는데 한올의 FcRN 저해제는 그러면 항체가 붙기 전에 한올 물질이 한올 바토클리맙이나 HL161ANS 얘네들이 FcRN에 먼저 붙으면 항체가 안 붙으면 항체들이 재활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FcRN에 붙자 하면서 약을 주입을 하면 그 약물이 FcRN에 붙게 되고요. FcRN에 붙으면 다른 항체들은 FcRN에 못 붙으니까 재생이 안 되고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체가 줄어드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 사례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 천포창, 중증 근무력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지금 현재 밝혀진 것들이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 그게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다 효과가 있을 거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 우리 몸이 과정이 복잡하고 생물학이 그렇게 간단한 학문이 아니죠. 간단한 학문이면 약 다 만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약물을 10년 이상 만들고 있는 상황이면 말 다 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나 질병이 다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임상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고 단 좋은 점은 이런 원칙적인 원리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타겟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파이가 점점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100%는 없으니까요. HL161입니다. 바토클리맙의 작용 기전.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FcRN이 항체에 붙으면 항체가 자꾸 재생돼서 몸속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올 약물이 먼저 FcRN에 붙어서 항체가 못 붙으면 이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서 항체가 점점 사라진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FcRN 치료제 전망입니다. 등락 폭이 상당히 크죠? 되게 이게 지금 엄청 그래프가 높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TNF-알파를 타겟하거나 IL-1이나 IL-6를 타겟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은 환자들의 내성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약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무시하고 질병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환이 그 약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원리를 가진 약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FcRN 치료제 시장은 점점 더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항체 자체를 염증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항체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염증은 이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항체가 계속 공격을 하면. 근데 염증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항체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염증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FcRN 치료제는 염증 제거 치료 기전을 가진 모든 약물들보다 먼저 적용이 돼서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시장 가치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워낙 암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기 때문에
워낙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알젠엑스가 시총을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마켓캡이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이 39빌리언 달러면 390억 달러거든요. 390억 달러면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40억 달러 잡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의 가치를 좀 받고 있는 걸로, 50조죠, 50조 이상, 55조 막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약이 지금 알젠엑스가 출시한 약이 MG랑 CIDP랑 ITP 이렇게 3개거든요. ITP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는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정맥 주사 제형으로만 승인을 받아서 피하 주사를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정맥 주사보다 동등성이 입증이 안 돼서 신약 승인을 못 받았고, MG와 CIDP는 이제 PFS 제형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텐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근데 그 정도의 시장 매출과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그 질환에 대한 확장력 때문에 시총을 50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그의 10분의 1 수준이죠. 3.5빌리언 달러라고 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10분의 1이면 정말 매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토클리마브나 HL161ANS가 임상은 잘 진행되고 데이터도 좋게 나왔지만 정말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시총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의 의문점이 해소가 됐다면 시총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10분의 1 정도면 거의 이제 기술력 정도만 인정받았지 판매될지에 대한 확신은 아예 없다.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기를 저희는 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뮤노반트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질환 자체에 대해서도 시장 파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레이브스병에 진입한 안티-FcRn 계열은 이뮤노반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161의 잠재 적응증은 되게 많다. 뭐 MG나 TED, CIDP, GDRA 등 5개 적응증에서 임상 2상 및 3상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바토클리마브의 차별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투약 가능한 피하 주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알젠엑스의 PFS 제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장래 미래를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초 이내 짧은 투약 시간은 알젠엑스 PFS 제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알젠엑스 PFS 제형은 약 30초가량의 투약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뮤노반트는 10초면은 투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유일하게 환자 스스로 자가투약 가능한 안티-FcRn 제품이라고 쓴 이유는, 환자 스스로가 자가투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가주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라고 쓴 거는 이제 어떤 환자든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이유는 알젠엑스 PFS 제형이 30초 정도를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시간 동안 꾸준히 꾹 주사바늘을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지만, 중증근무력증 환자나 CIDP 환자나 이런 그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30초 동안 꾸준히 힘을 줘서 약물을 주입하기에는 근력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는 주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런 상황을 따지고 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자가투약 가능한 주사는 이제 앞으로 점점 알젠엑스와 비슷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옛날에는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좀 기업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경쟁 후 에피커시, 이거는 좀 데이터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gG 감소 치료와 효과가 높은 상관관계 확인이라고 이제 이뮤노반트도 주장을 하고 있고 한울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주장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직은 조금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좀 장기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고요. 임상 데이터의 모집 환자 수도 좀 늘려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임상 3상 MG나 CIDP나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증명은 됐는데 시장에서 그런 가치를 다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의문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문점이 이제는 좀 장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402로 진행을 할 때는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유지용법 위주로 좀 데이터가 나와줘야, 이제 IgG 감소가 높으면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뮤노반트가 저는 증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 데이터까지 만족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데이터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 우위의 에피커시를 통해 높은 치료 기대 및 효과적인 증상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용량의 다양성. 저는 이것도 참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 게,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용량이 다양하면 뭐가 더 좋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용량의 다양성은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따라올 수 있는 차별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용량의 다양성이 경쟁 후 에피커시와 좀 동일한 얘기인데, 이뮤노반트만 조금 더 많은 고용량의 용량을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용량 용량도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있고요.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나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은 구체적 용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 상황이 어떻든지에 관해 신경 안 쓰고 그 약의 그 일정 양을 다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알제넥스 주사가 5ml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5ml 정도를 알제넥스가 처방을 다 했는데 환자가 그거에 반만 투여한다.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환자 마음이죠. 집에서 줬는 걸 누가 의사가 쫓아가서 잔소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환자 마음이지만 처방약품 자체는 5ml로 처방이 딱 돼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용량이 이제 아플 때는 용량이 상관없죠. 많이 넣어야죠. 5ml 다 넣어서 아이고 좀 살았네 라는 정도가 느껴져야 되지만, 이게 지금 용량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나는 좀 반만 맞고 싶은데, 한 반만 맞고 좀 있어 보고 싶은데, 약이 몸에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맞고 싶은데 해도 알제넥스는 이게 잘 안 돼요.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뮤노반트는 이제 300ml와 600ml, ANS 부작용 없는 1402 기준입니다. 300mg과 600mg의 두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600ml 고용량을 넣어서 증상을 확 낮춘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환자가 저 너무 괜찮아요 했을 때는 300ml 유지 용법으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유지 용법으로 가면서 좀 약의 소량만 맞고 있다가 나중에 이분이 컨디션이 또 안 좋아져서 갑자기 확 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 이제 너무 염증이나 아니면 뭐 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300ml로 맞다가 이제 더 안 좋아지면 600ml로 다시 늘려서 고용량 투여를 해서 또 빠르게 낮춰준 다음에 다시 300ml로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용량 조절의 다양성, 선택성이 환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IgG도 항체거든요. 어찌됐든 항체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물론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항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라면 항체를 딱 줄여줬을 때는 질병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항체를 많이 줄여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그 말은 곧 질병에 관해 노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브가르트 약물은 이게 몸의 컨디션이 좋아도 꾸준히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IgG 감소 농도가 계속 깊어진 상태로 꾸준히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이뮤노반트의 저용량과 알제넥스 비브가르트의 약물의 그 효능은 비교를 하면 이뮤노반트의 저용량이랑 알제넥스 약물이랑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겠지만, 단 환자가 이제 더 심해졌을 때, 고용량으로 투여가 필요할 때
알제넥스는 그냥 그대로 용량이 컨디션이 어쨌든 똑같은 용량을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뮤노반트 약물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용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차별점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알제넥스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이제 많이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용량의 다양성을 통한 환자의 편의성면은 사실 그렇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뮤노반트가 경쟁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출시된 면역질환 의약품 중에 70%는 유도용 및 유지용법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유도 및 유지용법 도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402번입니다. 부작용 없는 물질입니다. 바토콜리마 부작용 문제를 보완한 후속 물질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 라고 표현이 돼 있고, 임상 일상을 통해서 바토콜리맙과 유사한 항체 감소율이 확인이 됐고, 바토콜리맙과 달리 LDL 콜레스테롤 및 알부민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투약 평행성이 높은 자동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이로 인해서 확인이 됐고, 높은 IgG 감소를 유지해야 하는 질환, 그러니까 류마톨로지나 헤마톨로지 같은 경우는 IgG 감소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의 고용량을 투여를 함으로써 알제넥스가 하지 못한 IgG 감소 이상의 정도를 이뮤노반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적응증으로도 물론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 제형 비교인데 이 주사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제넥스와 한올 정도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UCB나 니포칼리맙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브가르 타르트룰로 PFS라고 최근에 미국 허가받은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비브가르트 IV 인퓨전, IV 제형은 이 3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G, CIDP, ITP 3개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여기 그 SC 인젝션으로는 지금 ITP는 빠졌죠. 그죠? ITP는 동등성 입증이 안 돼서 빠졌고, 여기서 빠졌으니까 당연히 자가주사 제형으로도 못 놓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ml 바이알로 이제 넣게 되는 거 1시간. 이거는 이제 얘는 사실 이제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IV 제형은. 얘는 많이 없고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얘랑 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이툴루로와 PFS 제형.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는 이 약물의 농도 차이입니다. 5.6mm와 5.0mm라고 되어 있는데 5.6mm랑 5.0mm는 사실 이게 0.6mm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밀리그램 수는 1008mg이랑 1000mg, 그러니까 밀리그램 수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농축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고농축으로. 그러니까 용량은 좀 줄었지만 성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IgG 감소 농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얘는 20에서 30초가 걸리고 얘는 30에서 90초가 걸립니다. 얘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올리, 그러니까 의사들만 쓸 수 있고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should monitor for hypersensitivity reactions, 그러니까 과반응에 대한 의사들의 그 모니터가 필수다라고 되어 있고, 비브가르트 하루트로 PFS는 사실 자가주사니까 그냥 놓으면 되는 겁니다. 놓으면 되고, 혹시나 여기 모니터라고 돼 있죠. 모니터 for clinical signs and symptoms of hypersensitivity reaction for at least 30분 after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약물을 주사한 후에 약물을 주사한 후에 30분 정도 약물의 이상 반응을 좀 모니터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사를 하나 지금 찾아볼까요? 지금 좀 찾아보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여기 네이버에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최신순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PFS 제형이 원칙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PFS형은 그 집에 가서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게 원칙이래요. 원칙인데 이제 집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FDA가 허가를 해준 거고, 뭐 사실 누가 병원에서 주사 맞고 가긴 좀 그렇긴 하잖아요. 뭐 주사만 받아서 집에 가서 놓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 PFS가 집에서 처방하는, 집에서 맞으라고 하는 건 원칙은 아니다. 근데 뭐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누가 다 집에 들고 가지 뭐하러 병원에서 처방받고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아닌데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올 입장에서는 보면 여기 바토클리맙과 ANS 이제 비교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바토클리맙 주사는 이제 사람이 직접 놔야 되는 주사고, 140 2번 주사는 이렇게 자동 주사제형으로, 그림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노란 색깔 그림 보이시죠? 자동 주사제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는 용량은 2mm죠. 2mm, 여기도 2mm. 그러니까 고용량 맞으면 이 2mm를 2번 맞는 거예요. 4mm를 맞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mm로 맞는 거고, 얘는 수초, 그러니까 뭐 4초, 5초면 맞게 되는 거고요. 참고하시, 얘는 용량 자체가 적잖아요. 그죠? 봐도 주사 두께가 왼쪽에 한가운데 있는 저기 하이트루로 PFS 제형과 네 번째에 있는 파란 색깔 주사기인 한올의 바토클리맙과의 주사 용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맞겠죠. 그죠? 펜형은 똑딱 하면 바로 자기가 주사 놓고 바늘도 빠집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주평가 지표 유효성 입증에서 투약 12주 후에 MG-ADL 지표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고용량 투여 환자군에서는 경쟁사 대비 우월한 IgG 감소율을 통해서 MG-ADL 감소가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 대비 우월한 IgG 감소율 해서 지금 고용량에서는 여기서 5.6점이나 감소가 된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사, 명확한 용량 의존적 효과. MG-ADL 점수 2점 이상 개선된 환자 비율은 고용량 투여 시 93%에 이르며 계열 내 최고 수준이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MG-ADL 점수 2점 이상 개선이 그 FDA에서 승인하는 주 평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고용량 투여했을 때는 거의 다, 93%면 거의 다죠. 거의 다 고용량 투여 시에 93%의 2점 이상은 개선될 거니까 반응이 되게 잘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340ml 넣었을 때는 81%인데 680ml 넣었을 때는 93%죠. 그러니까 1402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증 근무력증 3상 결과 IgG 감소와 임상학적 효능의 높은 상관관계. IgG 감소가 70% 이상인 경우, 왜 70% 기준으로 했는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나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가 경쟁사들 70%를 감소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기준으로 잡았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MG-ADL 점수 평균이 6.1점. 이나 개선이 된대요. 그죠? 아까 2점 이상만 개선돼도 FDA에서 승인을 한다 그랬는데 70% 이상이 감소되면 6.1점이나 개선이 됐고, MSE 환자 비율이라는 거는 최소 증상 발현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MG-ADL 점수가 거의 0점이나 1점, 그러니까 정상인 수준에 가까운 환자 비율이 53%나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IgG 감소율이 70% 이상이면 MG-ADL 감소 점수 폭도 되게 커지고, 최소 증상 발현,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의 환자가 된 환자들은 53%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IgG 감소가 깊으면 깊을수록 증상 개선의 연관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한올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네요. 밑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IgG 70% 이하 감소됐을 때는 MG-ADL 점수가 4.9점이 개선이 된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IgG 감소가 70% 이상 됐을 때는 6.1점 감소된 게 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도표는 MSE 지수에 대한 비교 변화인데요. IgG 감소가 70% 이하일 때는 31%만이 정상인 수준의 증상 발현이 나타났고, IgG 감소가 70%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53%의 환자들이 정상인 수준의 증상 발현을 나타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MSE 환자 비율에 대한 기준이 이뮤노반트가 알제넥스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넥스와 비슷한 환자 효능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 중에서 MSE 환자 비율이 한 50몇 %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알제넥스가 투약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병원에 딱 방문했을 때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어떤 환자들이 저 정상인과 지금 비슷해요라고 말을 하면 MSE 환자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뮤노반트는 최소 6주 6주 동안 정상인 수준으로 된 환자들만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주 정상인이었다가 4주 차에 저 이번에 증상이 좀 심해졌는데요 라고 하면 MSE 지수에 포함도 안 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제닉스는 단 하루만이라도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정상인 환자 수준이 됐으면 MSE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뮤노반트는 6주 동안 연속으로 정상인 수준의 환자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5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퍼센트는 50%로 비슷한데 까다로움 자체가 이뮤노반트가 훨씬 까다롭게 설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고 꾸준한 증상 개선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중증 근무력증 인상 3상 결과입니다. 높은 최소 증상 발현 달성 및 지속성이라고 돼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6주간 증상 없이 0 또는 1이 이제 정상 수준의 환자들이거든요. 유지된 환자 비율이 75%로 바토클리맙 680mg 투약을 통해서 정상 수준까지 개선된 모습이 확인됐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75%라고 나오죠. 그죠? 6주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75%의 환자가 꾸준히 고용량 투여했을 때입니다. 65%의 환자가 꾸준히 증상 개선이 된 걸로 나와 있다. 그 CIDB 초기 데이터를 보시면 표준치료법 중단한 후, 그러니까 CIDP 환자들이 평소에 받는 치료법들을 중단한 후에 그러면 환자 상태가 심해졌겠죠. 바토클리맙 투여군에서 AINCAT 점수는 평균 1.8점 개선을 보였으며 70% 이상의 항체내 감소율을 보이는 환자의 84%에서 반응률 개선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자꾸 70%를 기준으로 한 게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1.8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용량과 고용량을 나눠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점수를 계산한 게 아니고 둘 다 개선한 정도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저용량, 고용량에 대해서. 고용량만 따지면 아마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개선 점수가. 저용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지면 좀 준 거겠죠. 그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도표에 70% 이하일 때는 44%의 반응률이 있었는데 70% 이상이 되자 거의 2배 수준이죠. 84%의 반응률로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IgG 감소의 농도에 따라서 좀 더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점점 더 입증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로 가죠. 그레이브스병에서 임상 이상. 그래서 확인된 바토클리맙의 임상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 고용량 투약 12주 후에 항갑상선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에서 76%의 반응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56%의 환자는 항갑상선 치료제를 중단했음에도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가 됐다. 그러니까 항갑상선 치료제가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용량 투약 후 12주에는 76%의 반응률이었고요. 그 중에 56%의 환자는 거의 치료가 중단돼도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었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밑에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표가 이제 반응률이고요. 오른쪽 표가 그 항갑상선제를 중단한 사람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네, 갑상선 암병증 임상 2 비상에서 확인된 바토클리맙의 임상 효과. TED 환자에게 바토클리맙의 유효성이 확인이 됐다. 안티-TSHR 수치 및 안구 돌출 개선되는 치료 반응이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TSHR은 이제 TSHR이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의 그 자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TED의 그 반응이 그 수치가 좀 낮아지는 사람을 본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바토클리맙에서 고용량 맨 왼쪽에 43%라고 써있는 위크 5주차를 보고 프롭토시스, 그러니까 안구 돌출 정도의 반응률을 본 거거든요. 고용량을 넣었을 때 43% 정도가 반응이 돼 있다고 보고 있죠.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임상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서. 근데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까본 거예요. 임상이 중단됐으니까 니들 얼마나 개선되는지 보자 하고 까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ANS, IgG, 알부민 콜레스테롤의 변화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봤던 자료죠, 그죠? IgG 감소가 딥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나 알부민 감소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안구건조증 신약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일단은 IR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만 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객관적인 사실은 받아들이시되 이론적인 내용이나 경쟁사들에 대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현실을 거부하려고 하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받아들이시려고 하고, 그에 대비 한올과 이뮤노반트는 뭐가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맞는 전략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구건조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늦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